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위장 탈당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검찰에서는 어제 평검사에 이어 오늘은 부장검사들이 대응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후보 컷오프 결정이 계파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토론에선 감정 싸움이 격화하며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IMF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5%로 끌어내렸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4%대로 올려잡았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두고 정부와 인수위가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 검토를 언급하자 인수위는 섣불리 해제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연수가 피해자가 수영을 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몇 차례에 걸쳐 확인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빠른 택배 배송을 위해 수도권 외곽에 들어선 물류센터가 주변 민원을 크게 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늘어난 화물차의 등하굣길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오늘 대규모 집회를 연 데 이어 내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도 예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 당 의원을 탈당시키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속 의원을 탈당시켜서 무소속으로 만든 뒤 안건 조정위를 피해보자는 거죠. 경위를 먼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여야의 다툼이 큰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안건 조정위라는 걸 만들어서 최장 90일 동안 심의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이미 무소속 양양자 의원을 야당 몫으로 집어넣어 이 안건 조정위 무력화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다급해진 민주당이 소속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들며 2차 무력화 시도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최지원 기자의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작성한 입장문입니다. 법안 통과로 선량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을지 자신이 없다며 검수완박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양 의원을 법사위원회에 배치해 야당의 안건 조정 소위 신청을 무력화한다는 민주당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또 거기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후 모두가 설마했던 민주당의 추가 꼼수가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최근 법사위에 배치된 민형배 의원이 기습 탈당해 무소속이 된 겁니다.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이 양 의원 대신 야당 몫으로 들어가면 4대2로 안건 조정위는 역시 무력화됩니다. 민 의원은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역할에 대비하려는 뜻이라며 알박기용 탈당이란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22년 전 다수당인 한나라당에 맞서 자민련의 교섭단체를 유지하기 위해 민주당이 의원 꺼주기를 했던 적은 있지만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서 위장 탈당까지 감행한 건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속이는 야바이 짓이라고 성토했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꼼수입니다. 강제 사보임해 주실 것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의당도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당사자인 양양자 의원은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키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했고 법사위원장 출신인 이상민 의원은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민형배 의원의 탈당과 동시에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번에는 거꾸로 거대 여당이 소수당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수단으로 쓰이게 된 셈이죠. 학계와 시민단체들까지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법사위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태세입니다. 이어서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심사하던 법사위 소위가 7분 만에 중단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옵니다.
소위는 어젯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에게 적개라고 말해 파행됐습니다. 하지만 민형배 의원 탈당 직후 최 의원이 사과하며 회의가 속개됐고 민주당 의원 8명과 민형배 의원은 곧바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분명한 이의 제기와 법치 유린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시를 하고 저희는 퇴장한 상태입니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 동안 수기 기간을 가질 수 있어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하기 위한 민주적 수단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번엔 172석 거대 야당이 위장 탈당 인사를 동원해 안건조정위를 하루 만에 종료시키기 위해 소집한 겁니다. 전문가 집단이 모두 반대하는 법안을 민주당은 정말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닌가. 참여연대가 통제장치 없이 비대해진 경찰 권한의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가 예상된다는 입법 의견서를 제출했고 변협 등 법조단체와 학계에서도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소속 박광원 법사위원장은 양당의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에겐 비상대기령이 내려지면서 강대강 충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임위 즉 법사위 단계에서는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길이 사라졌고 다음 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가 마지막 변수입니다. 그런데 법안 상정권을 가진 박병석 국회의장이 당초 이번 주말로 예정돼 있었던 미국 순방 일정을 돌연 연기했습니다. 갈등 중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돕기 위해서 출장을 포기한 것인지 아직은 분명치 않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상하원 의장 등 수십 명과의 약속 조정을 할 수 없다. 심각한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며 순방 강행 뜻을 밝혔던 박병석 국회의장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외교 경로를 통해 양해를 요청했다며 23일부터로 예정됐던 7박 10일 미국 캐나다 출장을 연기한 겁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회기를 2, 3일씩 쪼개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데 사회권을 가진 박 의장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민주당은 박 의장이 일정 기간 중재를 시도하다가 결국엔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 의장은 2년 전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강행 처리 때 직접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참여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도왔습니다.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국회의 시간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박 의장도 역사적 과오를 기록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며 설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을 정면으로 반하는 검수완박법을 상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당 출신 육선인 박 의장은 지난해 8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하지 않아 민주당 초선 의원에게 GSGG라는 욕설을 듣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검찰의 움직임도 한결 더 긴박해졌습니다. 고검장 회의, 전국 평검사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부장검사들이 모여서 검수완박 대응 방안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끝난 평검사 회의에선 검찰 수뇌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영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열린 평검사 회의는 19년 만, 그리고 전국 부장검사 회의는 검찰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내일은 또 검찰 수사관들이 모이려 했다면서요? 네, 서울중앙지검 2층 회의실에서 저녁 7시쯤 시작된 전국 부장검사 회의는 2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검찰 역사상 첫 번째로 열리는 전국 부장검사 회의입니다. 전국에서 70명 가까운 부장검사가 참석한 오늘 회의는 민주당 검수완박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정해진 형식 없이 난상 토론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검찰 구성원 차원에서 벌이는 국회 설득 활동이 별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집단 사표 등 강경 대응 결의가 이뤄질지 촉각이 쏠립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부장검사는 사표를 내서 해결된다면 몇 번이고 내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해왔습니다. 어제 밤샘 토론을 벌인 전국 평검사 회의 결과 검수완박은 범죄 방치법이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회의에서는 김호수 총장과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 수뇌부 인사들이 이번 사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집단 사퇴 등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서울고검 관내 8개 지검 소속 수사관 300여 명이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수기합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전에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야당이 막을 길은 전혀 없는 것인지 앞으로 또 어떤 변수들이 남아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민영배 의원은 검수완박 처리를 돕기 위한 자발적인 결단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뭐 본인의 결단이든 아니면 당의 요청에 따라서 한 것이든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을까요? 4월 내 검수완박 입법을 위해서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모두 넘어야 합니다. 예. 첫 번째 문턱이 최대 90일까지 진행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입니다.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 여야 3명씩 모여서 심사하는 건데 3분의 2, 즉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법안 처리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여당 성향인 무소속 의원을 활용해서 4명을 채우려는 건데요. 양향자 의원 대신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이 야당목 자리를 채우면 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넘어서 본회의까지 무난히 상정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안건조정위라는 걸 만든 취지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안건조정위는 2012년 국회 선진화법 일부로 도입이 됐습니다. 위원을 여야 3명씩 둔 이유도 의석수랑 상관없이 여야가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합의하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21대 국회 들어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공수처 설치 때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언론중재법 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탄소중립법 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야당 신분으로 들어와서 4대2 구조를 만든 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군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국회 본회의까지 가면 야당이 막을 방법이 전혀 없어지는 겁니까? 야당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2016년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서 당시 야당, 민주당도 나서서 192시간 넘게 연설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 시간이 급합니다.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는 조건, 제적 의원 5분의 3, 180석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민주당 의석 171석에 9석을 더 채워야 하는데요. 6석을 가진 정의당은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엔 응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친여 소수 정당 중에 법안을 반대하는 시대전환을 빼고 기본소득당 1석,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 중 양향자 의원 그리고 구속 상태인 이상직 의원 빼면 5석 확보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찰 출신 권은희 의원, 국민의당 의원 1석, 그리고 법안 찬성 의견을 밝힌 정의당 강은미 의원 1석을 더해도 179석입니다. 여기에 조홍천 의원 등 검사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표를 행사하지 않을 변수도 있습니다. 지금 계산으로는 단 1석이 부족한데 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못 끝내면 법안은 그대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민주당은 최후의 카드로 임시국회 쪼개기 카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끝나고 안건은 다음 회기에 자동으로 올라간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번 임시국회를 빨리 끝낸 뒤 최소 2~3차례 짧은 임시국회를 열어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회기를 쪼개고 안건을 상정하는 데엔 사회권을 쥔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박 의장은 언론중재법 때도 여야 합의 처리 주장하면서 본회의 상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 가지 변수가 있고 국회 통과의 마지막 변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라는 건데 따지기에 앞서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편입학 의혹에 이어서 병역 기피 의혹까지 불거지자 정 후보자는 며칠 안에 재검을 받아서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퇴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지만 국민의힘은 물론 당선인 측에서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해 보인다고 합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아들이 신체검사 재검에서 척추 질환 판정을 받은 건 3명의 의사가 진단한 결과로 의심할 바 없다면서도 의혹 해소를 위해 재검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병역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 아들로 하여금 수일 내로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조차 무조건적인 방어는 없다는 공개 발언이 나오자 적극 해명에 나선 겁니다. 무조건적인 감싸기는 안 할 겁니다. 국민이 눈높여서 우리도 똑같이 검증을 할 겁니다.
정 후보자들은 2010년 첫 신체 검사에서 2급 현역 입영 대상이었지만 5년 뒤 재검에선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병원장이던 경북대병원에서 재검을 받은 것에 더해 진단명이 허리 디스크에서 병무청 제출 기록된 척추신경이 좁아지는 척추협착으로 바뀌었다며 전혀 다른 질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에는 허리 디스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병사용 진단서에서는 척추 협착으로 진단명이 둔갑합니다. 특히 진단서에 기재된 6번 요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6번 요추는 의학 용어라며 강하게 반박했지만 요추 6번이라고 엄연히 사용되고 있는 의학 용어를 없는 용어로 만들어 허위 진단서라는 허위 뉴스로 2015년 판정 당시 MRI와 CT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에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 후 처음으로 호남 지역을 찾아서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5번이나 찾아올 정도로 신경을 썼던 곳인 만큼 지역 현안부터 살피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보도에 홍현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연금공단 건물 옥상에 올라 전주 혁신도시를 둘러봅니다. 당선 후 처음으로 호남 지역을 찾은 윤 당선인은 임기 중 첫 번째 정책 방향은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외국인이든 해외 기업이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저희는 세금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윤 당선인은 상공에서 새만금 일대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세계 어디를 내놔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좋은 입지라며 기업들이 바글바글거리는 지역으로 만들어보자고 했습니다. 넉 달 전 후보자 신분으로 방문했던 광주 AI 데이터 센터 건립 예정지도 다시 찾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벌써 작년보다 건물이 많이 올라왔군요. 명실상부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광주가 당선인님의 가장 요점적인 시책인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윤 당선인은 전남 영암의 대불 국가산업단지 방문을 끝으로 호남에서 1박을 하려던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로 올라와 전날 부친상을 당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조문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내일 다시 전남을 찾은 뒤 부산, 경남까지 1박 2일 지역순회 일정을 이어갑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지금부터는 42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소식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입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두고 불거졌던 내용이 결국 표면화됐습니다. 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가 송 전 대표를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하자 친 이재명계에선 이재명 상임고문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냐며 의심하고 있어 친문계와 친명계의 계파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장용욱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민주당 당사 앞에 당원 수십 명이 모여 항의합니다. 송영길 의원의 경선 배제는 당원들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 송영길 전 대표와 임대차 3법을 주도한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논란에도 불구하고 충북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비교하며 이중잣대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실패에 책임 있는 분을 공천했습니다. 그런데 전 당대표를 탈락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고무줄 잣대입니까? 특히 이재명계 측은 친문 진영이 이 전 지사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계파적 이익만 추구한다며 너무나 비겁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은 자신은 어떤 계파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며 계파 공천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모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비대위는 오늘 밤 긴급회의를 열고 서울시장 공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대구시장 경선 토론회가 열렸는데 후보들이 서로 못됐다거나 무례하다는 표현으로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지사 후보를 두고선 김원혜, 유승민 두 후보에 대한
경선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홍준표, 김재원, 유영아 후보 3파전인 대구시장 경선 토론에선 공천 페널티 규정으로 공방을 벌여왔던 홍 후보와 김 후보의 거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괜히 후보님 때문에 피해 입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참 말씀하시는 게 못되게 하네요. 홍 후보가 김 후보를 향해 윤석열 당선인을 팔아서 시장이 되려 한다고 비판하자 김 후보는 홍 후보가 윤 당선인 선거를 안 도왔다고 반박하며 감정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고 예의를 지켜가면서 하셔야지. 예의를 안 지키는 게 누굽니까 지금. 의의가 없어서. 두 후보의 설전을 관망하던 유영아 후보는 정책 홍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못다한 꿈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지사 후보자를 놓고선 김은혜, 유승민 두 후보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주거, 교통, 그 청부서를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로 인사드리러 갈 생각입니다. 그 청부서 바구니 거기서 풀으려고요. 경제, 안보, 산업, 복지, 교통, 주택까지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해 드려서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모레 최종 후보를 발표합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지난 2019년 한겨레신문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선인이 김학의 전 차관이 연루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다가 6개월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재심 사건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이 기사의 배후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나를 고소하라고 했고 김 의원이 검수완박에 앞장서는 배경에는 사적인 목적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 반대를 위한 공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SNS에 글을 올리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한겨레 신문의 별장 성접대 오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2019년 10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기사를 썼는데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자 2020년 5월 지면에 공식 사과문을 실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한겨레의 오보가 정치권 공작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했는데 그 배후로 김용민 의원과 당시 이규원 검사를 지목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어 김 의원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사적 목적이 있다면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자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면 나를 고소해 진실을 규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추측은 자유라면서 당시 기사가 나간 뒤 인터뷰를 통해 오보라는 입장을 냈다며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박 변호사는 2019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담당했다가 중도 사퇴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정부가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다음 달 초 결정하겠다고 해서 전문가 집단에서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대통령 인수위도 정부 의견에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최종 방어선이라면서 이 격리 의무 해제 등에 대해서도 성급하다고 했습니다. 마스크 실외 해제는 당초 전망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친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아예 마스크를 벗은 채 산책을 하고 옆 사람과 대화도 나눕니다. 여름이면 날씨도 덥고 숨쉬기도 힘들고 그런데 야외에서만이라도 마스크를 벗게 하는. 방역 상황은 안정세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주보다 40% 이상 줄어 이틀째 11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상 회복에 더욱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5월 초 실외 마스크 계속 착용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즉각 제동을 걸었습니다. 새 변이가 잇따르고 가을철 재유행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해 정부에서 섣불리 방역 해제를 하지 않도록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도 강한 수위로 반대했습니다.
5월 말 격리 의무를 완전히 해제한다고 일정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성급한 접근입니다. 차기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마스크와 격리 해제 문제가 5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엇갈린 메시지가 자칫 국민들 사이 방역 혼선을 초래하진 않을지 우려됩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방역을 완화한 미국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법원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버스 등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된다는 거죠. 환호와 우려가 엇갈렸는데 백악관은 방역은 국민 건강과 생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법원이 아닌 공중보건 전문가가 판단할 문제라면서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마스크 해제만큼은 최대한 신중하게 선택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기내에서 안내 방송이 나오자 승객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승무원은 마스크를 걷어 쓰레기 봉지에 넣습니다. 플로리다 연방지방법원은 전날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보건당국 지침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다음 날부터 항공과 철도, 택시까지 마스크를 선택 사안으로 바꿨습니다. 2년 만에 마스크를 벗는 기쁨은 크지만 I took the mask off right away. Thank God.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We're still in the middle of a pandemic. I think we should be wearing masks in public spaces. 전문가들은 변이가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고 Just because this ruling was made by a judge doesn't mean that suddenly the science has changed. 백악관은 법원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Public health decisions shouldn't be made by the courts. They should be made by public health experts. 뉴욕과 시애틀 등은 판결과 관계없이 마스크 의무화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장애인 단체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예산 확충을 요구했는데요. 얼마 전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던 장애인 단체는 내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를 예고했습니다. 차준우 기자입니다.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내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아침 7시부터 3호선, 2호선, 5호선에서 오전 7시에 지하철을 타겠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장애인 단체들이 요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에 소극적이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장애인을 혐오 세력으로 몰아가는 이런 공당의 대표가 42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집회를 가졌습니다. 서울에서만 4개 장소에서 장애인 단체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여의도 집회에만 경찰 추산 1000여 명이 참석해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예산 확충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은 무조건 발달 장애인과 자주 만나서 대화하라! 오후 5시 반부터는 여의도역까지 시위와 행진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가 통제하는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비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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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앞에선 장애인 부모연대 회원들이 모여 단식 농성을 시작했고 경복궁역에서도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1박 2일 심야 집회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이은혜와 조현수가 사망한 피해자인 이은혜의 남편이 수영을 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범행 전에 몇 차례에 걸쳐서 확인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바나나 보트를 타러 계곡을 찾았던 건데 보트를 빌려줬던 업체는 이은혜 남편이 구명조끼를 입고도 물에서 허우적거렸다고 기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상용 기자입니다. 2019년 5월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는 남편을 데리고 북한강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계곡 살인 범행을 저지른 6월 전까지 3차례 바나나 보트를 함께 탔습니다. 경찰은 2019년 재수사 당시 수상 레저업체 직원들로부터 이은혜의 남편이 구명조끼를 입고도
물에서 허우적거릴 정도로 수영을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은혜와 조연수가 남편의 수영 실력을 보면서 범행을 사전 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피해자가 물에 빠질 경우 익사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가해자들이 알고 있었음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상한 대목은 또 있습니다. 조연수는 지난 2019년 윤 씨가 계곡에서 숨진 직후 이곳 수상 레저 업체 업주를 찾아가 입단속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주는 조연수가 밤늦게 인천에서 가평까지 와 경찰이 찾아오면 자신이 오해받지 않도록 말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번 계곡 살인 사건을 신체 접촉 없는 특이한 살인 사건으로 보는 검찰은 이은혜와 조연수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민입니다. 입에 담기도 끔찍한 동물학대가 제주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입과 발이 묶인 강아지가 발견돼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번에는 코만 남기고 온몸이 땅에 묻힌 강아지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자갈밭 한켠에 강아지가 코만 내민 채 묻혀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50분쯤 제주시의 한 공터에서 갈색 푸들 한 마리가 산채로 묻혀 있다 구조됐습니다. 개소리 이렇게 비스무리한 소리가 났대요. 네. 또 자기 손으로 이제 흙을 판 다음에 개를 이제 구조를 했죠. 지자체와 경찰은 푸들 몸에 있던 등록칩을 토대로 견주를 찾고 있습니다. 닷새 전인 지난 13일에는 입과 발이 묶인 강아지가 제주시의 한 공터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번 사건이 벌어진 장소에서 20km 떨어진 곳입니다. 끈을 넣고 윗입에 밑에 같이 이렇게 말았어. 아니 왜 이래? 등록칩 확인 결과 인근 유기견 보호소에 머물던 진돗개 주홍이었습니다. 이제 사람으로 치면 열중샷 자세로 등 뒤로 꺾여서 묶여 있는 상태였고요. 한 전문가는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용의자가 약한 동물을 상대로 분풀이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박탈감이나 상실감을 오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동물로 간다고 봐야 되죠. 경찰은 인근 CCTV를 수집해 잇따른 동물학대 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전날 밤 주문해도 다음 날 아침이면 도착하는 빠른 배송. 이를 위해서 수도권 외곽에 들어선 게 물류센터인데 지역 주민들의 불편 호소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 트럭들이 동네를 쉴 새 없이 오가는 통에 소음과 매연은 물론이고 교통사고까지 늘고 있는 건데요. 편리함 뒤에 찾아온 물류센터의 습격. 먼저 김충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신도시 지역입니다. 곳곳에 물류센터 건립 반대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당초 스마트팜이 들어올 자리였습니다. 애들이 많은 그 주택가 그 아파트 단지 내니까 교통사고 문제도 있겠지만은 차도 정체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바로 옆 양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은 대규모 주거단지 입구에 화물차가 수시로 드나드는 물류센터를 허가하면서 공청회 한 번 안 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각종 민원은 물론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2019년 7천 건에 불과했던 물류센터 관련 민원은 작년엔 16만 5천 건으로 23배 늘었습니다. 낮 시간대도 차량 통행이 많습니다. 네. 출퇴근 시간에는 차들이 정말 더 많죠. 기습적으로 이 물류 창고가 허가가 나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코로나로 온라인 주문이 대세가 되면서 물류 창고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의 물류창고 면적은 801만 제곱미터, 연평균 39%씩 증가했습니다. 전체 창고 면적 중 경기 인천 비중도 올해 55.3%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한 통합 물류센터가 생겼어요. 주거민들과 갈등을 피하기 위한 좀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빠른 배송이 편리함을 줬지만 일부 지역민들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이렇게 물류창고가 폭증하면서 늘어난 화물차 때문에 학생 등하굣길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냉장창고의 경우에는 화재에 취약하지만 소방시설은 부실해서 대형 화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주의 초월 물류단지에서 약 1.5km 떨어진 한 초등학교.
교문 앞 2차선 도로를 대형 화물 트럭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갑니다. 딱 신호 바뀌면 바로 뛰잖아요. 애들 습성이. 근데 그런 거를 빵빵 그러고 난리 난다니까. 걸어서 등교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도가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서 가야 돼요, 차를. 위험한 경우가 많았었죠. 수도권 초등학교 10곳 중 한 곳은 물류창고와 불과 800m 떨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물 차량이 아이들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지난해 이곳 경기 남부 지역의 화물 차량 사망자 수는 78명,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지난 2020년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 화재. 물류창고는 화재에도 취약합니다. 경기 남부 지역의 물류창고 10개 중 7개는 소방 불량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학교 근처에 대형 물류창고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전체 유통의 50%가 온라인으로 가는데 개별 기업들한테만 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SOC 측면에서 필요한 거점들을 정부 차원에서 계획도 짜고 제2, 제3의 인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나이 50이 넘어서 한 가정에 입양된 여성이 떡을 먹다가 숨졌습니다. 입양 가정은 사전에 이 여성 앞으로 보험을 20개 정도 들어놨었고 사망 직후에는 60억 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이 지급 불가를 결정했습니다. 법원 판단 이유는 이채영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A씨는 53살이 되던 2016년 중학교 동창 B씨의 어머니에게 입양됐습니다. 이듬해 9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술집에서 쑥떡이 목에 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인 분석을 요구했는데 국과수는 떡이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사인 불명으로 판정했습니다. 앞서 A씨는 사망보험 20개를 가입했고 59억 원의 보험금 수령자는 동창 B씨였습니다. 경찰은 보험 사기를 의심해 4년을 수사했지만 관련 증거를 찾지 못하고 결국 지난해 12월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이후 B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며 지급하지 말 것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자식 등 법정 상속인이 있는데도 동창을 보험 수익자로 지정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동창 B씨가 대출까지 받으며 보험료를 낸 건 A씨의 조기 사망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입양과 사망 과정에 보험금을 노린 듯한 정황이 깔려 있다고 판단한 셈인데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김 씨가 근무했던 대학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대학의 겸임 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따져보기 시작한 건데 김 씨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재직 이력에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력과 학력, 수상 내역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는 최근 관련 학교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2007년 수원여대와 2013년 안양대 등에서 재직하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대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는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이 가운데 김 씨가 2016년까지 근무한 국민대 이력만 시효가 남아 경찰은 국민대 학사행정 관계자를 잇따라 불렀습니다. 대선 이후였어요. 교원들에 대한 채용이라든지 교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부서가 앞서 국민대 감사에 나선 교육부는 김 씨가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 심사를 생략하고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과 학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대학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계속하면서 김 씨에 대한 소환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길어지면서 전 세계 경제가
S의 공포, 즉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가 퇴보할 거란 전망을 내놓으면서 우리나라의 올 성장률 전망치도 3%에서 2.5%로 내렸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위축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은 S의 공포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로 55일째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국제통화기금 IMF는 전쟁 충격을 반영해 석 달 만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4%에서 3.6%로 낮췄습니다.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는 마이너스 8.5%, 우크라이나는 무려 마이너스 35%의 역성장으로 경제가 쪼그라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war will slow economic growth and increase inflation. Overall economic risks have risen sharply and policy trade-offs have become even more challenging. IMF는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도 3%에서 2.5%로 낮추고 물가 전망은 3.1%에서 4%로 크게 올렸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까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부쩍 현실화하는 겁니다. 물가는 높아져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상황이고 반대로 경기는 좋아지지 않게 되게 되면은 실업이라든지 또 소득이 낮아지는. 당장 한국은행도 성장률 전망을 3%에서 2% 중후반대로 조정할 전망입니다.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식어가는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으면서 물가는 잡아야 하는 어려운 정책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식탁 물가는 이미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안 오르는 게 없지만 전쟁의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는 게 밀값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 공장으로 불릴 만큼 세계 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흉작에 전쟁까지 겹치면서 국제 밀 가격 상승은 이미 고삐가 풀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5년째 서민 음식인 칼국수와 만둣국을 팔고 있는 서울 종로의 한 가게. 밀가루 값이 너무 오르자 결국 가격을 500원 올리고 20kg짜리 150포대도 미리 사뒀습니다. 수급이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런 말을 한번 들었기 때문에 겁이 나요. 장사를 못하게 되잖아요. 밀 수입 단가는 1년 새 40% 넘게 급등해 톤당 $400를 넘어섰습니다. 13년 3개월 만에 최고치. 주요 밀 생산지에서 흉작이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 밀 생산의 30%를 차지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면서 그 여파가 우리에게도 밀려든 겁니다. 파종과 추수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가격 파동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밀 가격 급등은 냉면이나 짜장면 등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품목이 다 오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사기 물건을 시키니까 안 오르는 거를 더 손꼽는 게 더 빠를 정도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국제 곡물가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식과 식품 물가 상승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전쟁의 충격파는 건설 현장으로도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값 급등으로 사업 수익이 떨어지고 있는 건데 믿지고 장사할 수 없다며 공사 중단을 선언하고 시위에 나서는 건설업 자재업체들도 있습니다. 그 현장은 지선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원자재값 폭등 더 이상 못 참겠다. 못 참겠다. 네, 감사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업계가 건설사의 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납품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 여파로 호남과 제주 지역 200여 개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계속 그 돈을 보태서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 52개 업체 절반 이상이 지금 이제 도산 이익이고 사실상 영세 업체입니다. 공급망 병목에다 우크라이나 충격까지 겹치면서 시멘트 재료인 유연탄과 철근 가격은 1년 새 크게 올랐습니다. 분양가와 공사비는 그만큼 오르지 못하면서 납품업체와 시공사, 시행사가 연쇄 타격을 입고 있는 겁니다. 직격탄을 맞은 소규모 건설 현장은 곳곳에서 자재값 부담을 호소합니다. 사전에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해놓는 반면에 저희들 같은 이런 아주 작은 규모의 어떤 이런 건설들은 그때 이렇게 조달을 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수익 감소로 시행 사업이 중단되면서
자금을 투입했던 금융권에도 피해가 번지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의 대응책이 없을 경우 건설업계 부실의 여파가 경제 전반으로 퍼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대통령 인수위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최대 18개 원전 수명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현 정부가 수명이 만료될 원전에 대한 연장 신청을 늦게 받으면서 가동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도 벌어졌었던 만큼 이제는 미리미리 연장을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전 가동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채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인수위가 설계 수명 만료가 다가오는 원자력 발전소의 계속 운전 신청 시기를 현재 2에서 5년 전에서 5에서 10년 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성 평가에만 2, 3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멀쩡한 원전이 멈춰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계속 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은 현재 10기에서 최대 18기로 늘어나게 됩니다. 사용 기간이 만료된 것들이 앞으로 몇 년 안에 한 10기가 더 나오기 때문에 안전성 검토를 통해서 한 다음에 이것이 연장 운영이 되고 국내에서 원전 계속 운전 허가는 2007년 고리 1호기와 2015년 월성 1호기가 각각 한 차례씩 받았습니다. 월성 1호기의 경우 수명 연장 4년 만에 문재인 정부가 조기 폐쇄했고 4년 뒤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3, 4호기 등 원전 5기에 대한 계속운전 신청은 아직까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85기, 프랑스 19기, 캐나다는 15기의 원전에 대해 계속운전을 승인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원전은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세금의 낭비 측면에서는 맞는 일이고. 인수위는 다만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며 문제가 있는 원전은 영구 중지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동남부 마리우폴에서는 민과 군이 합동으로 제철소에서 최후의 저항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곳을 융단 폭격할 거라는 러시아군의 통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갈망했던 전투기를 결국 지원했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폭격으로 거의 파괴된 마리우폴 제철소 아조우스탈입니다. 지하시설에 우크라이나군 2,500명과 어린 아이들을 포함한 민간인 1,000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최후 폭격을 예고한 러시아군 지휘관의 통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Ждем тут сюрпризы от России. Какие? 3-тонные с неба. 3톤짜리가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대규모 폭격으로 해석됩니다. Писец просто. Сказали сравнять всю землю. 서방은 무기 지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1조 원 규모의 군사 지원안을 추가로 내놓기로 하고 우크라이나가 바라던 전투기도 지원했습니다. They have received additional aircraft. They have helped with the transshipment of some additional spare parts. 독일은 1조 3천억 원을 더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영국은 초고속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장갑차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장기화되는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의원님들이 뚱뚱한 몸집으로 의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시민들이 민생을 대변하라고 뽑은 입법 대표들입니다. 하지만 불룩 튀어나온 이 배들은 거만한 자아도취에 빠져 권력을 휘두르는 반시민적 탐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19세기 풍자화가의 이 판화 제목은 입법부의 배입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에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반지가 등장합니다. 반지를 얻은 양치기는 왕을 죽이고 왕국을 차지하지요.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얻었을 때 인간은 탐욕을 절제하지 못해 파멸한다고 플라톤은 경고했습니다. 중국 춘추시대 오자선은 아버지 원수의 무덤을 파헤쳐 부관 참시하고 나서 변명했습니다. 해는 지고 갈 길은 멀어 도리에 어긋난 일을 했다.
다급한 마음에 복수심을 주체하지 못한 오자선은 결국 자결합니다. 도행 역시 거기서 나온 고사성어죠. 순리와 정도를 벗어나 억지로 하면 이를 그르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원행정처의 차장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국회 답변에서 이런 입법은 본 적이 없다며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법조계 시민단체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야 한다며 제 개인 생각이자 법원행정처의 공식 의견이라고도 못 박았습니다. 사법부에서 처음으로 나온 비판과 우려를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나 거칠게 공격했죠. 입법 사안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거나 국회 논의가 우스워 보이느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선출 권력이 하는 일은 어느 누구도 토달할 수 없다는 오만함이 느껴지는 발언들입니다. 김 차장은 어제도 검수완박이 위헌이라는 견해가 학계의 다수설이어서 유력하다며 합헌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법안 13개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도 냈죠. 그러나 민주당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면담에서 한 말도 검찰 개혁을 해달라는 주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귀와 눈을 막고 폭주기관자처럼 내달리는 민주당의 심리 상태는 이 말에 담겨 있는 게 아닐까요? 저물기 전에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우연찮게 같은 날 박범계 법무장관도 항의 방문 온 김호수 검찰총장에게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었다는 마음을 전달했다고 했죠. 적개심과 복수심, 초조와 불안이 뒤엉킨 그늘에 혹시 지레 발이 저리는 피해의식 같은 게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172석이라는 무소 불의 반지의 종말, 그리고 일모도원 뒤에 따라붙는 이 네 글자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 앵커의 시선은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다 였습니다. 오늘은 봄비가 내린다는 절기고구인데요. 이 비는커녕 건조함이 더 심해졌습니다. 내일은 제주와 남해안 쪽으로 비 소식이 있긴 한데요. 비의 양이 워낙 적겠고요. 대부분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이렇게 불이 번지기 쉬운 조건이 되면서 산불 위험 등급은 경계 수준으로 발표됐습니다. 특히 바람이 가장 강한 동해안에서는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서울은 11도에서 시작해 22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의 낮 기온은 대구가 21도, 전주는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모레 오전에는 경기와 강원 지역에 비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0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